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자님은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지우고 싶은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가능하다면 없었던 일로 만들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어떤 이야기일지 함께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돌아온 싱글 돌싱 여성입니다. 후회가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고 생각해요. 선택을 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후회라는 감정이니까요. 저 역시도 수없이 많은 후회를 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있다면 결혼이랍니다. 저는 학창시절 같은 과에서 만난 예비역 선배를 짝사랑했어요. 여중 여고를 나와 남학생과 마주칠 경험이 거의 없었던 제게 있어서는 첫사랑이나 다름없었죠. 거기다 엄격한 부모님께서 정해두신 통금 시간도 있어서 휴일에 놀러 다니기도 쉽지 않았을 뿐더러 저 자체가 집순이라서 이성과의 만남이 아예 없다시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선배가 제가 처음 해보는 짝사랑이자 첫사랑이었죠. 대학 시절 내내 마음고생을 하던 저는 졸업 이후 선배에 대한 기억을 아련한 추억의 하나로 두고 잊었었답니다. 운이 좋게도 저는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에 성공해 꽤 큰 규모의 식품회사에 상품 개발팀 막내로 사회생활에 첫 발을 뗐어요. 대학에서 배운 것과 사회에서 배운 것은 말 그대로 천지 차이더군요. 매일 사수에게 혼나면서 배우기 바쁜 시간이었죠. 1년 정도 시간이 흘렀나 오랜만에 대학 동기들을 만나 술을 마신 적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놀랍게도 선배를 만나게 되었어요. 물론 동기들과 사회생활의 어려움과 답답함을 토로하느라 선배와는 제대로 이야기도 나누지 못했지만요. 그런데 다음날 선배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만나자고 말이죠. 얼떨결에 재회를 하고 몇 번 영화 보고 밥을 먹고 하다 보니 어느새 연인 사이로 발전을 했습니다. 연애 경험이라곤 전혀 없었던 저는 금방 선배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저런 남자를 왜 만나냐고 저를 말렸지만 상관없었죠. 누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타오르게 되는 그런 청개구리 심보가 발휘되었다고나 할까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스타일의 남자가 절 위해 무언가를 양보하거나 저에게 신경 써주는 모습에 우쭐하기도 했죠. 그렇게 2년을 만나고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선배 쪽에서는 저와의 결혼을 무척이나 기뻐하셨어요. 처음 인사드린 날 시어머니께서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고 선배의 누나도 서글서글하게 잘 해주셨죠. 하지만 저희 부모님들은 반대가 엄청나셨어요. 당시 선배는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요즘은 취준생이란 말로도 부르더라고요. 졸업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취직을 못하고 백수한테 시집가서 무슨 고생을 하려는 거야? 올해는 공무원 시험 붙을 거예요. 작년에도 아쉽게 떨어졌다고 하니까. 아니 다른 것에는 그렇게 똘똘한 애가 결혼은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려? 이번에 못 붙으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건데? 정신 차려 이거사. 부모님께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반대하셨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거기다 제가 시댁에 들어가 살겠다고 하자 더 난리가 났죠. 펄쩍펄쩍 뛰시며 그냥 같이 죽자고 하실 정도였죠. 뭐에 정신이 그렇게 팔렸었는지, 왜 부모님을 기어이 꺾고 결혼해야 한다고 우겼는지 지금 생각하면 어이가 없을 정도예요. 그 당시에 저는 사랑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선배가 아니면 안 된다고 믿었죠. 결국 저는 부모님의 축복도 없이 결혼을 마음대로 강행했어요. 제 결혼식에 두 분은 끝까지 오지 않으셨죠. 속상하고 눈물이 났지만 저는 남편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자. 그러다 보면 부모님도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날이 올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이 모든 생각은 충격적이게도 겨우 시집간 지 딱 일주일이 지나고 와장창 깨졌죠. 초반에야 좋았습니다.
결혼 생활 이 정도면 할만하다 싶어서요. 시집살이 어떻게 하냐고 걱정하는 친구들을 비웃어줄 만큼 시어머니께서는 다정하셨고 남편도 연애하던 때랑 큰 차이가 없었죠. 그런데 딱 일주일 가더라고요. 솔직히 아침에는 저도 출근하기 바빠서 정신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그걸 핑계로 아침 식사 준비하시는 시어머니를 나몰라라 하고 있기에는 좀 껄끄럽더라고요. 죄송스럽고 눈치도 보였죠. 시어머니께서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제 귀에는 전혀 그렇게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늘 새벽같이 일어나서 밥솥에 밥을 안 치고 국을 끓였죠. 사건이 시작된 그날에도 저는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잠도 다 깨지 않은 남편이 식탁에 앉더니 몇 숟갈 먹지도 않고 짜증을 내더군요. 진짜 밥상이 이게 뭐야? 풀떼기뿐이네. 이렇게 먹고 무슨 공부를 하라는 거야? 공무원 준비가 좀 힘든 줄 알아? 공부도 다 체력으로 하는 건데 이게 뭐야 짜증나게. 아드님, 내가 저녁에는 고기 준비해 줄 테니까 오늘 아침은 그냥 넘어가자. 응? 세아가, 내가 아침에 고등어라도 좀 굽자고 어제 얘기했었는데 못 들었니? 고등어 냉장고에 없던데요. 그리고 여기 장조림 있잖아 여보. 아침부터 바빠 죽겠는데 어린애처럼 반찬 투정이나 하는 남편이 유치하고 답답했지만 저는 꾹 참고 장조림을 권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뭐가 불만인지 고기를 먹으면 뇌가 둔해진다며 화를 내더니 밥을 먹다 말고 일어나서 방으로 쑥 들어가 버렸죠. 시어머니께서는 무슨 큰일이라도 난 사람처럼 남편을 애타게 부르셨지만 소용없었죠. 급기야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노려보다 남편이 들어간 방으로 따라가셨죠. 혼자 식탁에 남은 저는 혼이 쏙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죠. 방금 내가 뭘 본 건가 의문이 들 정도였어요. 무슨 시트콤 한 장면을 1년에서 본 기분이었죠. 저는 약간은 얼이 빠진 상태로 식탁을 치우고 우선 출근을 했어요. 회사에서도 도통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점심시간에 문자나 전화를 주고받았을 텐데 그날은 연락이 아예 없더라고요. 제가 먼저 카톡을 보내봤지만 읽지도 않았죠. 저는 하루 종일 남편이 왜 그런 반응을 보였는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어요. 그리고 저 나름대로 공무원 준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렇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100일 정도 앞으로 다가왔으니 충분히 예민해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좀 참고 비위를 맞춰주자고 다짐했죠. 그래서 저는 퇴근길에 시장에 들러서 고등어와 조기를 사서 집으로 들어갔어요. 내일 아침에는 남편이 원하는 반찬을 해줄 생각이었죠. 집에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찬바람이 분다고 해야 하나? 다녀왔다고 인사를 하는데도 거실에서 TV를 보시던 시어머니께서는 눈길 한 번 안 주시더라고요. 평소라면 저녁을 먹으러 잠깐 들어왔을 남편도 보이지 않았고요. 주방으로 들어가는데 시어머니께서 딱 사람 환장하게 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주 잘하는 짓이다. 아침부터 남편 속 시끄럽게 하고 출근하니까 좋디? 너 하나 때문에 이게 다 무슨 일이니? 네 서방 밥 먹으러 안 온다더라. 공무원 준비한다면서 집밥 아니면 배가 든든하지 않아서 공부 안 된다고 지금껏 한 번도 빠짐없이 집에 와서 밥 먹었었는데 아휴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저는 따로 연락받은 건 없는데요 어머님. 그이가 그래요? 밥이 허술해서 안 들어온다고요? 그럼 그이 아니면 왜 안 들어오겠니? 본인 말로는 소화가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껏 그런 일 없었던 애가 갑자기 그런 핑계 대고 안 온다는 게 말이 되니?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죠 어머님. 시험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스트레스 받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내일 아침은 그럼 소화 잘 되는 음식으로 준비해야겠네요. 시어머니께서는 말대꾸하는 꼬락서니 보라며 펄펄 뛰셨지만 저는 사온 생선을 냉장고에 넣고는 방으로 들어갔죠. 돌아오는 동안에는 그렇게 배가 고팠는데 오자마자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배고픈 것도 쏙 들어가더라고요. 기분이 많이 상했어요.
시어머니께서 남편을 좀 많이 아끼시고 챙기는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이유를 붙여가며 화를 내실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제가 잘못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핸드폰이 꺼져 있다는 멘트만 들리더군요. 늦은 시간 집에 돌아온 남편은 제 눈치를 살살 보더니 대뜸 아침에 있었던 일을 사과했어요. 그리고는 핸드폰이 고장나서 맡겨둬서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사정 설명을 했죠. 저는 한바탕 퍼부을 요량으로 기다렸었는데 남편이 먼저 그렇게 나오니 그래 100일만 좀 참아주자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에는 제게 연락을 해달라는 말만 남기고 그냥 넘어갔죠. 하지만 100일만 참고 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닫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 100일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더라고요. 남편의 반찬 투정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하루는 제 생일이었는데 남편은 까마득하게 모르는 눈치였죠. 애시당초 기대도 하지 않았던 터라 저는 그냥 저녁 식탁에 제일 친한 친구가 준비해준 미역국을 올렸어요. 그런데 남편이 아주 난리가 나더라고요. 아주 나 떨어지라고 고사를 지내지 그래? 미역국이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 시험 얼마 남았다고 지금 미역국을 끓이는데 당신 내가 떨어졌으면 좋겠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내가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친구가 내 생일이라고 보내줘서 같이 먹자고 올렸는데 그게 그렇게 화낼 일이에요? 그럼 내국은 다른 걸로 하던가. 뭐 당신 생일이면 당신만 먹으면 될 일이잖아. 뭐라고요? 지금 말 다 했어요? 내가 생일 축하는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당신 말을 그렇게까지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끄럽다. 어디서 남편한테 목소리 키우고 있어. 그리고 해마다 돌아오는 생일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모르니? 생각이 그렇게 모자라서 사회생활은 어떻게 하는 건지. 아드님, 내가 바로 다른 국 끓여줄 테니까 먹지 말고 기다려봐라. 됐어요. 입맛 없어졌어요. 그냥 갈래요. 남편이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버리자 시어머니께서는 버선발로 따라 나가시면서 제게는 사람 잘못 들어와서 조용한 날이 하루도 없다고 말씀하셨죠. 어차피 어린 시절부터 거창하게 생일을 챙겨온 것은 아니지만 너무 서럽더라고요. 적어도 오늘만큼은 이런 소리는 듣고 싶지 않았는데 말이죠. 저는 새어나오려는 눈물을 꾹 참고 친구가 보내준 미역국을 먹기 시작했죠. 남편을 붙잡지 못한 어머니께서는 그런 저를 보시고는 남편이 나갔는데 밥이 어떻게 넘어가냐며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저는 못 들은 척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켰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진짜 사람 앞에 두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싶을 정도였죠. 시어머니께서는 반응 없는 제게 화가 나셨는지 먹고 있는 식탁의 반찬들을 모조리 쓸어서 싱크대에 가져다 버리시더군요. 그리고는 말도 없이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셨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들어가고 나서야 저는 참았던 눈물이 뚝뚝 흘렀죠. 미역국이 목에 메었어요. 그날 처음으로 부모님 말을 듣지 않고 결혼한 것을 후회했답니다. 부모님들은 이런 상황들을 다 예상하고 계셨던 것은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왜 어른들이 반대하는 결혼은 하면 안 된다는 말들이 있었는지 어렴풋이 알겠더라고요. 남편은 그렇게 나갔다가 들어와서는 꽃다발 하나만 내밀고는 그냥 그렇게 잠들더군요.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정말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리고는 다음날 일어나서는 그날의 일은 까맣게 잊은 사람처럼 행동했죠. 전혀 달라질 것 없는 날들이 또 이어졌습니다. 베개가 너무 높다. 방에 방향제가 사람을 처지게 만든다. 아주 별의별 거지 같은 이유를 들어가며 예민하게 굴었죠.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멀쩡하던 방향제가 왜 갑자기 거슬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저 역시도 더 이상 참고 싶지 않더라고요. 저는 뭐가 그렇게 불만이냐고 따지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남편과 다투는 날이 많아졌죠.
시어머니께서는 그때마다 남편 기분을 살피지 못한다고 저를 쥐잡듯 잡으시면서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리셨어요. 이러다 제가 숨 쉬는 것도 문제라고 하실 것처럼 모든 이유에 저를 가져다 대셨죠. 지인들은 남편의 행동이 도를 넘는다고 다 큰 어른이 공무원 시험 하나 치르는 걸로 저렇게 유세를 떨 것까지 있느냐고 말들이 많았어요. 저는 미련하게도 꼴에 그것도 남편이라고 겉으로는 편을 들게 되더라고요. 대망의 시험이 끝나고 남편은 묘한 얼굴로 집에 들어왔어요. 시험을 어떻게 봤는지 묻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먼저 말해줄 때까지 이야기 꺼내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고생 많았다는 말만 전달했죠. 남편은 그날 이후로 무슨 약속이 그렇게 많은지 저녁마다 늦게 들어왔어요. 술을 마시고 오는 날도 있었죠. 그날은 남편이 술이 떡이 되게 마신 상태로 친구의 부축을 받고 들어왔어요. 작년까지 함께 공무원 준비를 하던 사이라고 하더군요. 시어머니께서는 혼자 서지도 못하는 남편을 보며 발만 동동 구르고 계셨죠. 힘겹게 남편을 저희 방으로 옮기고 나니 한숨이 저절로 나오더군요. 친정 식구들 그 누구도 술과 담배를 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저 역시도 술은 냄새만 맡아도 머리가 어지러운 사람이었고요. 반면 남편은 줄 담배에 술고래였어요. 연애 시절에도 이런 점 때문에 다툼이 몇 번 있었는데 그때 겨우 합의를 본 것이 금연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술을 마시는 것을 양보했다고 해서 제가 괜찮은 것은 아니잖아요. 머리가 아픈 것이 같은 방에 있는 것이 고역이나 다름없었죠. 저는 남편을 그대로 방치해두고는 거실로 나와서 소파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불편한 잠자리였지만 피곤해서 그런지 그대로 잠들어 버렸죠. 문제는 아침이었어요. 평소에는 늘 제가 가장 먼저 일어나는데 그날은 무슨 일인지 시어머니께서 일찍 나오셨어요. 소파에 잠들어 있는 며느리를 본 시어머니는 당황하시며 저희 방으로 들어가셨고 전날 밤 그대로 침대에 엎어져 있는 남편을 보고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셔서는 잠든 저를 거칠게 흔들어 깨우셨죠. 너는 남편을 저렇게 두고 잠이 오니? 제가 술 냄새를 맡으면 머리가 어지러워서요. 그래서 거실에서 잤는데 왜요 어머니? 왜요 어머니? 너 지금 네 서방이 어떻게 잠들어 있는지 알아? 겉옷은커녕 양말도 그대로 신고 있어. 어제 뭐 했니? 저는 시어머니의 그런 말씀들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술에 떡이 되어 들어온 사람이 그럼 옷 갈아입고 양말 벗고 씻고 잠들었을 리가 없잖아요. 안 그래도 아침부터 방안 환기를 어떻게 시켜야 하나 고민이 가득한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싶었죠. 저의 이런 생각들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는지 어머니께서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화를 쏟아내셨어요. 잠도 덜 깬 상태에서 듣고 있는데 저는 조금도 어머니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죠. 한참 만에 어머니께서 화를 내시는 포인트가 무엇인지 알겠더라고요. 술에 취한 남편의 양말을 벗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수건으로 닦아주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더군요. 어머니, 제가 왜 그런 것까지 남편한테 해줘야 돼요? 제가 무슨 보모도 아니고 본인이 술을 그렇게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마셨는데 저더러 그런 것까지 해주라고 하시는 것은 너무하신 것 같아요. 너무해? 뭐가 너무한데? 그럼 하늘 같은 남편한테 그런 것도 못 해준단 말이야? 너는 이런 것도 안 할 거면서 뭐하러 결혼을 했니? 그이도 그런 뒤처리 시키려고 저랑 결혼한 것은 아닐 텐데요. 아내가 남편한테 무조건 해줘야 한다 그런 게 어디 있나요? 어머니, 요즘 그렇게 하면 같이 못 살아요. 뭐? 같이 못 살아? 왜? 이혼이라도 할 생각이냐? 고작 남편이 술 마셨다고? 그런 의도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시어머니께서는 친정에서 보고 배운 것이 그렇게 없느냐는 말씀까지 하시면서 화를 내셨어요. 저도 처음에는 침착하게 반응하려고 했지만 친정까지 들먹거리며 이야기하시는데 더 이상은 견디기 힘들더군요. 저는 그렇게 안타깝다 생각되시면
어머님께서 직접 하시라는 말을 남기고는 대충 짐을 챙겨 집을 나와버렸어요. 회사 근처에 목욕탕에 가서 씻고 출근할 생각이었죠. 집을 나서는데 등 뒤로 시어머니께서는 남편 해장 준비도 안 하고 어디를 가느냐고 소리를 지르셨지만 그런 것까지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더라고요. 회사에 출근해서 정신없이 일하는데 점심시간에 맞춰 남편이 회사 아래로 왔더군요. 술에 너무 취해서 미안하다고 점심이나 같이 하자고 말이죠. 마음 같아서는 꼴도 보고 싶지 않았지만 여기까지 온 것에 마음이 풀려 내려갔죠. 남편은 점심을 먹을 동안 시어머니께서 말씀이 심했다고 사과를 하면서 저녁에는 다 함께 외식을 하자며 분위기를 풀어보자고 했죠. 저는 서운함이 많이 남아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남편이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고집을 부리는 것도 아니다 싶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저녁 시간 내내 불편하고 어색했죠. 시어머니께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지만 어른들이 그것도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기 쉬운 일은 아니다 보니 그 일은 그렇게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치른 이후 한동안 평화가 찾아오나 싶었어요. 비록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여전했지만 저도 적응이 된 것인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가능해졌죠.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시험에서 또 떨어졌기 때문이죠. 작년에도 그리고 올해도 남편은 2년 연속 떨어진 것을 견디지 못했어요. 왜 자신이 떨어져야 하느냐고 화를 냈죠. 하지만 점수를 보면 커트라인과는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아쉽게 떨어진 것이 아니었죠.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더라고요. 냉정하게 공부를 안 한 탓이 아니냐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남편에게 그런 이야기까지 할 수는 없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그런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이 힘들어하는 모습에 안타까워만 하셨죠. 남편은 1년 더 공무원 준비를 하겠다고 했어요. 속으로 이 무슨 벼락 맞을 소리인가 싶더라고요. 어느 정도 가망성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라면 그냥 취직을 하는 게 더 낫겠다 싶었죠. 저는 남편에게 회사나 공기업 취직을 준비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었어요. 처음에는 생각을 해보지도 않고 싫다고만 하더니 제가 열심히 설득을 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을 고쳐먹었죠. 그런데 제가 하나 간과한 것이 있더라고요. 남편의 허영심이요. 연애할 때는 전혀 몰랐는데 남편의 허영심이 장난이 아니더군요. 저는 어떤 직장이든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지원하기를 바랬어요. 떵떵거리면서 자랑할 대기업이 아니어도 상관없었죠. 대기업에 취직했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요즘 TV 보시면 대기업에 들어가서 얼마 버티지 못하고 뛰쳐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남편은 무조건 대기업에 들어가야 한다며 분야는 따져보지도 않고 막 집어넣더라고요. 취직 준비를 해본 경험으로 그렇게 해서는 소용이 없다고 말했지만 막무가내였죠. 남편이 공무원 대신 대기업 취직 준비를 한다는 소식에 시어머니께서는 마치 벌써 자신의 아들이 대기업 간부라도 된 것처럼 극진하게 대접하더군요. 공무원을 준비할 때보다 더했어요. 저는 남편이 이렇게 된 것의 팔알은 시어머니가 원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묵묵히 두 사람의 행동을 바라만 보았어요. 당연히 남편은 썼던 모든 기업에서 떨어졌어요. 풀죽은 남편을 보고 있자니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안쓰럽긴 하더군요. 여보, 꼭 대기업일 필요 있어요. 어디든 능력을 인정받고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잖아요. 지금 나더러 어중이 떠중이들이나 다니는 그런 이름 없는 회사라도 가란 말이야? 내가? 당신 알잖아. 내가 학교 다닐 때도 과에서 이름 날리던 사람이야. 나보다 못한 녀석들도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런 곳에서 일하고 있는데 나더러 뭐 어째? 당신은 대기업 다닌다고 지금 나 무시해? 내가 언제 무시했다고 그래요. 나는 당신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조금만 시선을 돌려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했을 뿐이에요. 왜 이렇게 과민 반응이에요? 과민 반응?
지금 사람 개무시했잖아. 남편은 말꼬리를 잡아가며 길길이 날뛰었죠. 이런 남자인 줄 왜 모르고 결혼을 했나. 온갖 생각이 들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도 남편의 말에 맞장구를 치시며 제게 화를 내셨죠. 이게 다 새아가를 만나서 그렇잖아. 우리 아드님이 그동안 얼마나 승승장구 잘 나갔는지 알아? 회사 그까짓 거 다닌다고 남편 알기를 개똥으로 여기니까 우리 아드님 될 일도 꼬이잖아. 그러게 아드님, 이래서 내가 아무나 집에 들이면 안 된다고 생각 좀 더 해보자고 말했잖아. 어머님, 말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그 일을 무시했다고요? 그 일 하고 싶어서 하는 일 할 수 있도록 그만큼 뒷바라지 했으면 충분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말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그 고가지껏 회사, 어머니 아들은 붙지도 못해서 지금 저한테 화풀이하고 있으니까요. 봐봐. 또 개념 없이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것 좀 봐라. 어디 며느리 무서워서 집에서 말 한마디 하겠니? 시어머니께서는 목청 터져라 며느리가 시어머니 잡는다고 소리소리를 지르셨어요.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를 감싸고는 제게 당장 사과하지 않고 뭐하는 짓이냐고 했지만 저는 꼼짝도 하지 않았죠. 그런 저의 모습에 시어머니께서는 나오지도 않는 눈물을 짜내시며 우는 척을 하시더군요. 남편은 더 화가 나서 제게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들리지 않는다는 듯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날 저는 처음으로 이혼에 대해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겪었던 순간들을 더듬어 생각해보니 이대로 계속 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싶었죠. 남편과 저 사이에 아이도 없으니 이혼을 하려면 지금 결정해야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는 저 자신이 참 징그럽게 느껴지기도 했죠. 그 사건 이후로 저희 집은 냉랭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아예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기로 작정하신 것 같았죠. 남편과 저는 각방을 쓰기 시작했고요. 아슬아슬한 분위기가 급변하게 된 것은 남편의 누나인 신우이가 이혼하고 돌아오면서부터였어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신우이가 와 있더군요. 올케 왔어? 요즘 야근이 잦다고 하던데 오늘 일찍 들어왔네? 형님 오셨어요? 연락도 없이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올케 몰랐어? 나 이혼했잖아. 그래서 여기 들어와 살기로 했는데? 엄마, 올케한테 얘기 안 했어요? 내 집에 내 딸이 들어와 산다는데 며느리한테 보고해야 되니? 엄마도 참 말을 왜 그렇게 못되게 하신대? 미리 이야기는 해야죠. 올케 미안해. 나라도 연락했어야 하는데. 신우이는 아주버님이 바람난 것도 서러운데 밖에서 애까지 데리고 들어와서 이혼했다고 하셨죠. 그런 상황에서 아주버님 편만 드는 시댁 어른들을 보고 있자니 그동안 참아왔던 시집살이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더라고 하시면서 위자료 왕창 뜯었다고 웃으시더라고요. 남편의 시어머니의 신우이까지 다 함께 살 생각을 하니 한숨이 저절로 나왔어요. 그나마 다행인 점이 하나라도 있다면 신우이가 저를 많이 도와준다는 것이었죠. 남편과 시어머니의 트집에도 제 편을 들어주었답니다. 제 생활은 조금씩 숨통이 트여갔지만 남편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졌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남편이 자리를 자꾸만 피하기만 했어요.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아침 일찍 어디를 가는지 모르지만 나갔다가 저녁 늦은 시간에 들어오는 일이 계속되었어요. 저보다도 더 늦게 들어오는 날도 있을 정도였죠. 저는 어디를 다녀오느냐고 물었지만 남편은 알 것 없다고 딱 자르더군요. 저는 늦게 들어오는 것이 걱정이 되어서 그렇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짜증을 내기만 했죠. 집구석만 들어오면 날 못 잡아서 안달난 사람이 있는데 들어오고 싶겠어? 어디 다녀오는지 묻는 것도 못해요? 그거 하나 물었을 뿐인데 왜 그렇게 화를 내고 그래요? 남편은 끝까지 제 말에는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더 이상은 묻고 싶지 않더라고요. 자기가 말하고 싶으면 하겠지 싶어서 마치 남처럼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뭔가 아시는 눈치더라고요.
둘이서 이야기를 하다가도 제가 나타나면 입을 딱 닫더라고요. 하루는 남편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할 말이 있다고 하더니 정말이지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교수님과 이야기해봤는데 더 늦기 전에 영국으로 건너가서 석사를 따고 올까 해요. 유학이요? 여보, 갑자기 무슨 유학이에요. 석사학이라니. 갑자기 공부를 다시 하겠다고요? 우리 아드님이 원래 공부는 꾸준하게 잘했지. 그래, 추천서는 써준다고 하셨고 며칠 전에 그 문제로 교수님 찾아갔잖아. 추천서는 써주시지만 그 대학에서 원하는 시험도 준비해야 되고 면접도 봐야 돼요. 그래서 영국으로 건너가서 준비 좀 하려고요. 저는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갑자기 영국이라니. 대학 시절 남편이 공부를 잘했던 것은 맞지만 계속 공부할 생각이었다면 대학에 남아서 대학원 진학을 했겠죠. 그것도 아닌 사람이 이제 와서 공부를 다시 하겠다뇨. 그것도 해외에 가서. 제 귀에는 그저 취직 준비하기 싫은 사람의 도피성 멘트로밖에 들리지 않았어요. 신우이도 갑자기 무슨 공부냐며 물었지만 남편은 이전부터 하고 싶었다는 말을 하며 구체적인 이야기를 줄줄 하더군요. 아무래도 최근 밖에 나갔던 것이 유학에 관해 알아보기 위해서였던 것 같았어요. 저를 제외한 시댁 식구들이 한창 열을 올려가며 대화를 하는데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그럼 영국으로 건너가서 어떻게 할 생각인데요? 당신 학비하고 생활비 다 어떻게 하라고요? 뭘 어떻게 해? 내가 공부하는 동안 당신이 벌어야지. 당신 영어 할 줄 알지? 지금 나더러 영국을 같이 가자는 말이에요? 여기 생활은 어쩌고요? 나 이제 곧 승진도 앞두고 있는데 그거 다 버리고 가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가는데 당신은 여기 남을 생각이었어? 같이 가야지. 아니면 당신도 가서 공부를 하던가. 뭐? 이게 미쳤나? 야, 너 이 새끼야. 지금 올케랑 의논 하나도 안 했던 거야? 제가 너무 당황해서 말도 못하고 있자 신우이가 버럭 소리를 질렀죠. 남편은 뭐가 문제냐는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하나도 모르고 있었죠. 저와 의논을 하지 않은 것은 두 번째 문제라고 하더라도 제게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 공부하는 데 뒷바라지하라는 말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가 침묵하고 있는 동안 신우이는 남편을 닥달했고 시어머니께서는 중간에서 신우이를 꾸짖고 계셨죠. 말이 안 되잖아. 연고도 없는 영국에 올케가 가서 무슨 일을 하라는 건데. 가서 식당 아르바이트라도 하란 말이야? 진짜 너는 네 와이프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 내가 교수만 되면 다 보상받을 텐데 그것도 못 참는다고? 아, 그리고 지금 다니는 회사 그것 좀 그만두면 어때서? 아무것도 아닌걸. 당신 내가 회사에서 어떤 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 함부로 하지 마. 나는 지금 내가 하는 일 포기할 생각 없어. 내가 왜 영국을 따라가야 되는데? 난 못 가. 가려면 당신 혼자 가던가. 너는 남편이 가자고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하지는 못할 망정. 뭐? 혼자 가? 네가 여기 남아서 뭘 할 수 있는데? 하긴 여기서도 남편 공부하는데 그거 하나 못 맞춰서 공무원 시험이고 취직 시험이고 앞길 다 망친 인간이 거기 가서도 안 그런다는 보장이 없겠지. 어머니, 제가 언제 그이 앞길을 망쳤는데요? 공부는 자기가 하는 건데 왜 제 탓만 하세요? 닦아놓고 얘기해서 네가 한 게 뭐가 있니? 시집 올 때 혼수를 제대로 해가지고 왔니? 내가 왜 널 받아줬는데? 집에 돈이 좀 많다기에 내 아들 앞길 좀 펴지나 싶었는데 땡전 한 푼 못 받질 않나? 그나마 내 아들 비위는 잘 맞추고 죽은 듯이 잘 살겠다 싶어서 오히려 겨자 먹기로 허락했더니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내 발등을 내가 찍었지. 이렇게 지밖에 모르는 인간인 줄 알았으면 절대 허락 안 했다. 니네 집안 돈 빼면 뭘 볼 게 있니? 다 참아주고 살았더니만 그 은혜도 모르고. 시어머니의 막말에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 같으면서도 지금 당장 결단을 내려야겠다 싶었죠. 저는 날뛰는 시어머니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덜컥 이혼을 하겠다고 말을 꺼냈어요. 삽시간에 집안은 조용해졌죠.
제 입에서 이혼이라는 말이 나올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다는 반응이었어요. 그 시어머니께서는 어디서 감히 그런 말을 내뱉느냐고 더 소리를 지르셨지만 저는 무시하고 방으로 들어가 제 짐을 챙겼어요. 따라 들어온 남편은 이대로 나가면 용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 소리마저도 제 귀에는 개 짖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죠. 짐을 싸서 나오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위자료 각오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위자료요? 무슨 위자료요? 지금까지 제가 벌어온 돈으로 생활하셨으면서 제가 무슨 위자료를 내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그럼 이혼 이야기 꺼낸 쪽이 넌데 당연히 위자료 줘야지. 우리가 그동안 너 때문에 피해받은 게 얼만데. 너 하나 잘못 들어와서 우리 애들 앞길 망쳤잖아. 엄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래. 위자료는 무슨 위자료야. 올케가 달라고 해도 모자를 판 그게. 조용히 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위자료 줘야 되는데. 이혼 얘기 꺼낸 사람이 줘야지. 그래요. 누가 줘야 하나 변호사 통해서 따져봅시다. 내일 당장이라도 변호사 선임할 테니까 변호사랑 얘기하세요. 앞으로 저한테 연락하지 마시고. 저는 그 길로 집을 나왔습니다. 차마 친정으로 돌아갈 자신은 없었어요. 회사 근처 모텔에 들어가서 예전부터 잘 알고 지내던 변호사님께 연락을 드렸죠. 제 이혼 소식은 이외로 빨리 친정 부모님 귀에도 들어갔어요. 그동안 연락 한번 하고 지내지 않았는데 바로 회사로 찾아오셨더라고요. 퇴근 시간에 맞춰오신 두 분을 보고 저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죄인처럼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저를 안아주시더군요. 어머니께서는 당장 집으로 가자고 하셨고요. 그리고는 변호사를 보강해서 제대로 위자료를 받아내자고 말씀하셨어요. 제게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저 하고 싶은 일만 하라고 하시면서요. 부모님께서 손을 쓰신 덕분인지 제 이혼은 빠르게 해결되었어요. 남편이 가진 재산이 없다 보니 위자료로 할 것도 없었어요. 그쪽에서는 어마무지한 돈을 요구한 모양인데 가차없이 기각되었죠. 이혼 이후 일상을 되찾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았어요. 회사 사람들은 왜 이혼을 했는지 궁금해하며 기웃거리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것도 한때였어요. 관심은 금방 멀어졌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갑자기 덜컥 제게 건물 하나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저만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형제들이 다 받았죠. 유산을 미리 정리해서 넘겨주고 어머니와 둘이서 해외여행을 간다고 하셨답니다. 처음에는 다들 갑작스럽게 유산은 뭐냐고 화를 냈다가 부모님의 계획 앞에 뻘쭘해졌죠. 건물 관리라고 해봤자 뭐 할 일이 있을까 싶어서 가볍게 생각했는데 부모님이 주신 건물에는 다양한 업종의 가게들이 들어서 있더라고요. 거기다 위쪽은 사무실도 있었죠. 생각 이상으로 큰 규모였어요. 그 와중에 1층 가게가 문을 닫는다고 하더라고요. 오랫동안 그곳에서 장사를 하셨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정리를 하신다고 하셨죠. 그 이야기를 듣는데 살짝 욕심이 생겼어요. 어릴 때 식당 주인이 되는 것을 꿈꾼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과 의논 끝에 중식당을 열기로 마음먹었죠. 식당 일은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손이 많이 갔어요. 테마를 정해서 인테리어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주방을 책임져줄 사람을 찾는 것도 일이었죠. 저는 친척들의 도움을 받아 그나마 수월한 편이었어요. 중국 호텔에서 일하던 사촌 오빠가 때마침 한국으로 들어왔거든요. 일주일을 그 집에 찾아가서 오빠한테 매달려서 겨우 모셔올 수 있었죠. 덕분에 입소문은 금방 나더라고요. 매출이 꾸준하게 올랐습니다. 매일 정산하는데 늘어나는 것이 보이니까 뿌듯했죠. 내가 해냈다는 자신감도 붙었고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번 다시 볼 일 없다고 생각했던 낯익은 사람이 식당으로 들어왔어요. 스쳐 지나가면서 봤지만 단박에 알 수 있었죠. 이혼한 남편과 시어머니였어요.
두 사람도 저를 본 것인지 깜짝 놀란 눈을 하더니 금방 얼굴에 비웃음을 띠고는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꼴보기 싫은 두 사람의 등장에 기분이 확 상해서 안쪽 사무실로 들어갔죠. 하지만 곧 매니저가 와서는 두 사람이 저를 찾는다고 하더군요. 저는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으로 전남편과 시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것이 느껴졌어요. 마음 같아서는 돈은 필요 없으니 당장 나가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전남편과 시어머니가 제 식당에 있다는 사실이 못 견디게 짜증이 났거든요. 하지만 손님들도 계셨고 무엇보다도 곧 단체 예약이 3팀이나 줄줄이 되어 있어서 큰 소리를 내고 싶지는 않았어요. 네가 식당이라니 지나가는 개가 다 웃을 소리다. 하여간 그냥 여기서 제일 비싼 걸로 내와라. 대접 좀 하렴. 이혼할 때 네 인생 불쌍해서 우리가 위자료도 봐줬으니까. 저희 변호사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네요. 법정에서 판결이 그렇게 나온 것을 가지고 무슨... 그리고 제가 두 사람을 대접할 이유는 조금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당신 아무리 그래도 한때는 어머니로 모셨던 사람인데 말을 그렇게밖에 못해? 음식값 얼마나 한다고 생색이야. 그러니까요. 한때 어머니로 모셨던 사람한테 제가 왜 대접을 해야 하냐고요. 그리고 얼마 되지도 않는다면서요. 그럼 당신 돈으로 사서 먹어요. 나한테 내놓으라고 하지 말고. 저는 아직도 제가 자신들 며느리고 아내인 줄 아는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말을 하고는 돌아섰어요. 등 뒤로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이 나오는 것이 들렸지만 무시했죠. 하지만 홀의 직원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다들 인상을 쓰며 전남편과 시어머니가 있는 좌석을 노려보고 있었죠. 저는 직원들에게 앞으로 오실 손님들을 위해서라도 표정 관리를 하라고 하고는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사촌오빠도 소식을 들었는지 자기 음식이 저런 인간들 입에 들어가는 꼴은 못 본다고 당장 쫓아내라고 성화였어요. 저라고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괜히 부스럼 만들고 싶지 않다는 말로 오빠를 달래고는 남몰래 한숨을 내쉴 뿐이었죠. 얼마 후 식사가 끝났는지 두 사람이 다시 저를 찾는다고 하더군요. 홀에 있던 직원들은 자신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다른 손님들을 챙겨보라고 말하고는 다가갔어요. 뭐 맛은 괜찮던데 이렇게 파리만 날리는 걸 봐서는 네가 문제인 거 아니니? 우리 아들만 봐도 알 수 있지. 너랑 헤어지고 나서 바로 대기업에 입사해서는 지금 얼마나 잘 나가는데. 하여튼 그때 너랑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다. 다 드셨으면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계산이나 하세요. 그런 말 듣고 있을 이유 없으니까요. 돈은 무슨. 내가 말했잖아. 대접 좀 해보라고. 너 때문에 우리 아들 버린 인생이 몇 년인데 그거 보상한다고 생각해라. 우린 일어날 테니까. 무단취식으로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그냥 계산하시죠. 그리고 두 번 다시 여기 오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서로 얼굴 봐서 좋을 것 하나 없으니까요. 당신이야말로 손님이라고는 몇 되지도 않는데 여기서 괜히 힘 빼지 말고 어디 노래방 도우미나 하지 그래? 당신 학교 다닐 때 노래는 잘 불렀잖아. 그걸로 돈 버는 쪽이 낫지 않겠어? 어차피 그 집에서도 내 처진 마당에. 저는 당장이라도 전남편의 뺨을 올려붙이고 싶었지만 아랫 입술말 깨물며 꾹 참았어요. 전남편과 시어머니는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낄낄거리며 웃었죠. 두 사람이 돈도 내지 않고 그냥 나가려고 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잽싸게 앞을 막으며 계산이 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전남편은 제게 받으라고 큰 소리로 외쳤지만 저희 직원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죠. 오히려 신고하겠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드님, 그냥 돈 주고 가자. 얼마나 장사가 안 되면 이렇게 직원들이 매달리게 두겠어. 하여튼 뭘 해도 안 되는 애라니까. 이봐요 아가씨. 아가씨도 앞길 펴고 싶으면 당장 여기 그만둬요. 당신 사장이란 사람 재수 온 붙은 애니까. 시어머니가 가로막는 직원들을 툭툭 치며 말하자 저희 직원들이 시어머니의 손을 쳐내며 두 사람이 기절초풍할 만한 사실을 큰 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사장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시는군요. 여기 이 건물주가 우리 사장님이세요. 그리고 아까부터 파리만 날린다고 하시는데 지금 저희 단체 손님 때문에 손님 안 받고 있을 뿐이거든요. 모르시면 가만히 있으시던가. 별 이상한 사람 다 보겠네. 직원은 시어머님 말씀에 카드를 꺼내던 전남편의 손에서 낚아채듯 카드를 가져가서는 순식간에 계산을 끝내버렸죠. 그 사이 전남편과 시어머니께서는 당황스러운 눈빛으로 저와 건물을 번갈아 바라보더군요. 저는 태연하게 고개만 까딱하고는 자리를 벗어났어요. 직원들은 두 사람을 몰아내듯 밖으로 내보냈죠. 그날 이후 전남편과 시어머니는 번갈아가며 제게 전화를 했어요. 심지어 가게 앞으로 찾아오기까지 했죠. 두 사람의 심보는 뻔했습니다. 제가 돈이 좀 있어 보이니 말을 바꿀 생각이었겠죠. 저는 한 번만 더 찾아오거나 연락을 하면 적금 금지 명령을 받겠다고까지 경고를 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제가 설마 그렇게까지 나올까 싶었는지 멈추지 않았죠. 전 남편은 출근도 하지 않는지 아침 저녁으로 제 가게 앞에 찾아와서는 제게 이야기를 좀 하자고 했어요. 저는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전 남편과 이야기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주변에서는 경찰에 신고를 해도 모자랄 판국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고 난리였지만 저는 일을 키우고 싶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된다면 정리를 하고 싶었죠. 미안해. 내가 말이 좀 심했지? 내가 잘못했어. 그렇게 당신 탓하는 게 아니었는데 일이 잘 안 풀리니까 괜히 누구라도 탓하고 싶었나 봐. 미안해. 유학 간다고 그 난리를 치더니 유학도 안 가고 취업했다고 하던데 잘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정신 차리고 자리 잡았으면 더 이상 찾아오지 말고 제대로 인생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 하려고 나왔을 뿐이에요. 어머니께서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당신한테 많이 미안해 하셨어. 오늘도 같이 오고 싶어 했는데 당신 부담될까봐 내가 집에 계시라고 했어. 사과는 받은 걸로 할게요. 당신도 어머니도. 그러니까 앞으로 찾아오지도 연락하지도 마세요. 그 시간들 잊을 수만 있다면 다 잊고 싶으니까. 저는 홀가분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정말 끝이다 싶었죠. 하지만 전 남편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어요. 정말이지 제 생각을 훨씬 뛰어넘더군요. 여보, 그러지 말고 나한테 기회를 다시 한번 주면 안 될까? 어머니한테는 말 못했지만 나 지금 회사에서 사고를 크게 치는 바람에 지방으로 좌천될지도 몰라. 그게 저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좌천되든 잘리든 그건 당신 사정이죠. 남편은 제 손을 붙들고 도와달라고 사정을 하더군요. 건물 관리하는 일은 자신이 잘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다시 합쳐서 살자고 말이죠.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재결합이라니. 제가 뭐가 아쉬워서 재결합을 하겠어요. 제 인생에 있어서 오점이나 다름없는 그런 남자와 말이에요. 만약 제가 건물주가 아니었더라면 전 남편이 저를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지도 않았겠죠. 저는 그런 전 남편의 손을 억지로 떼어내고는 다시 찾아오면 그때는 적금 금지 명령을 신청하겠다고 했어요. 전 남편은 저를 붙잡기 위해 쫓아나왔어요. 길 한가운데서 저를 붙들고는 절대 못 헤어진다고 소리를 질렀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모여들었어요. 아마 대학 시절의 저였다면 이런 상황을 못 견디고 전 남편의 손을 잡아주면서 알겠다고 대답했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이 상황을 넘기고 싶었을 테니까 말이죠. 하지만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도 나이를 먹었고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이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었죠. 저는 전 남편이 그러든가 말든가 손을 빼고는 제 갈 길을 갔습니다. 그 길로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 적금 금지 명령을 신청해달라고 했죠. 그것도 꼭 전 남편이 일하는 회사로 보내달라고 했어요. 한번 당해봐라 라는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명령사가 회사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뻔했죠. 하지만 다시 만나 겪었던 수모와 지금 받는 스트레스에 대한 복수는 꼭 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그런 행동을 했을 것이라고는 조금도 모르고 있던 전남편과 시어머니는 이제 방법을 바꾸셨더라고요.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선물로 제 마음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양손에 뭘 그렇게 가득 사오셨죠. 제가 좋아하는 꽃다발은 물론이고 유명 명품백도 있었어요. 그냥 돌려보낼까 싶었는데 사촌오빠가 주는데 왜 거절하느냐고 받으라고 하더군요. 특히 명품백은 다시 팔면 된다고 꼭 챙겨두라고 말도 했죠. 저는 전남편과 시어머니가 주는 것은 아무것도 받고 싶지 않았지만 사촌오빠의 말도 일리가 있다 싶어서 포장을 뜯지도 않고 구석에 쌓아두기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시어머니께서 잔뜩 화가 나신 얼굴로 가게에 오셨어요. 적금 금지? 네가 뭔데 그런 걸 신청해? 비싼 선물도 잔뜩 받아놓고서는 이제 와서 적금 금지라니. 처음부터 받지를 말던가. 그리고 우리 아들이 그렇게까지 양보했으면 너도 입 다물고 재결합을 했어야지. 네가 뭐가 얼마나 잘났다고? 제가 왜요? 왜 재결합을 해요? 그리고 적금 금지 어머니도 신청해드려요? 남의 영업장 찾아오셔서 이런 행패 그만 좀 하세요. 그렇게 아드님이 좋으시면 평생 두 분이서 사시면 되지 왜 자꾸 찾아오시는데요? 2년 때문에 우리 아들이 회사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는데 그걸 회사로 보내가지고 얼마나 곤란한지 네가 알아? 시어머니께서는 화를 이기지 못하시고 손에 잡히는 대로 아무거나 다 집어던지면서 소리를 지르셨죠. 가만히 들어보니 결국 지방으로 가게 된 것 같더군요. 이미 전 남편이 친 사고로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었을 텐데 시어머니께서는 모르고 계셨던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어차피 사고를 쳐서 지방으로 가게 되었다고 말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조금도 믿지 않으셨어요. 그 사이 직원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는지 경찰이 오더니 날뛰는 시어머니를 붙들고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끌려가시면서도 제게 저주를 퍼붓고 계셨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더군요. 저는 당연하다고 말하면서 변호사가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죠. 그날 저녁에 전 남편이 적금 금지를 어기고 찾아와서는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저는 못 들은 척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무엇보다도 이번 기회에 제게 함부로 하던 시어머니가 조금이라도 반성을 하길 바랬거든요. 단순한 벌금형이라도 말이죠. 저는 오히려 전 남편에게 명령을 어긴 것을 신고하기 전에 당장 내 눈앞에서 꺼지라는 말로 쫓아냈어요. 대꾸도 못하고 도망치듯 가는 뒷모습을 보고 있자니 속이 좀 시원해지는 기분이 들었죠. 제 행동에 충격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지방으로 쫓겨난 것이 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전 남편과 시어머니의 모습은 그 이후로 두 번 다시 볼 일이 없었답니다. 최근 시누이를 길에서 만났는데 두 사람 다 지방의 어떤 섬에 가 있다고 하더군요. 다니던 회사에서 지방으로 자천되었다가 거기서도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해서 하청업체로 더 밀려났다고 말이죠. 시누이는 저를 조금도 원망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제가 더 잘 됐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기분 좋게 웃으면서 헤어진 저는 이제 두 사람을 두 번 다시 제 인생에서 보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 연애 시절 기분을 만끽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방을 책임지고 있는 사촌오빠의 소개로 만나게 된 사람인데요. 대화도 잘 통하고 함께 있으면 늘 저를 먼저 생각해주는 그런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는 3살짜리 아이가 있는데요.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했죠. 딱히 결혼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 사람도 그렇고요. 그냥 좋은 친구보다는 조금 더 속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이로 지내고 싶을 뿐이죠. 모르겠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하지만 저는 지금이 딱 좋네요. 앞으로도 이런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